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는 이 공간에 대한 이해, 시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데 오늘 네 번째 주제는요. 신민년 1871년 명에 관하여 공간적 기능이라고 하는 주제 부제목으로 신미 아변 시일기를 중심으로라는 텍스트를 분석하시는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경희대학교에 계시는 김영진 교수님이 발표 준비해 주시겠고요.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의 김영진입니다. 네, 잠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귀중한 토론은 동국대학교에 계시는 남승찬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김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배울 수 있고 또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 발표문은 경남공적하고 그다음에 영예 접근 문축 이전에 지난 22년도에 여기 와서 제가 이 필제 관련해서 발표를 했었고 그때 이제 신미 아변시가 번역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 해에 이제 이쪽 측에서 발표를 준비했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그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애를 써서 발표를 준비했기 때문에 이거를 논문화시켜서 또 논문을 투고했고 그것이 이제 심사를 거쳐서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받으신 선생님들의 글에는 보면 2023년 12월 이미 논문이 실린 거다라는 걸 미리 밝혀드립니다. 이거는 지금 처음 발표한 게 아니고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을 가지고 통과된 거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니까 역사라는 건 그렇습니다. 저도 역사학자이지만 몇몇 선생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주장은 쉽습니다. 근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자기가 그 주장에 맞게 근거를 갖다 대야 되고 논리를 해야 되고 검증을 해야 되고 교차 검증을 하고 분석을 하고 특히 역사학자는 이 사실적인 걸 따지기 위해서는 1차 사료를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문헌을 뒤져야 되고 이런 지난한 작업들을 거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또 그 입장에 걸맞는 또 다른 여러 가지 근거들을 또 반대적인 어떤 근거들을 갖다 들이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가끔은 굉장히 신중하게 발언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혁명, 저도 할 말 되게 많은데 제한된 시간이라 제가 말씀 못 드리고 그다음 제 발표문에도 보면 신미년 영에 관하여 공간적 기능이라는 제목으로 신미 아변시 일기인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신미 아변시 일기 요거부터 따집니다. 신미는 몇 년도고 아변은 뭐고 아는 뭐고 변이란 게 왜 쓰였고 일기 어떤 일기일까 벌써 이 단어부터 쪼개어서 미분화시켜서 분석 작업에 들어갑니다. 여기 제목이 아변시 일기니까 신미년 1871년 신미년에 관아에 변이 일어났을 그 당시를 기록했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요. 일기라고 돼 있잖아요. 일기라고 하면 또 개인적인 주관적인 수필 형식의 일기잖아요. 근데 읽어보면 일기가 아니거든요. 일지거든요. 보시면 매달 며칠 뭐 했고 뭐 했고. 근데 왜 일기라고 했을까? 이걸 기록한 사람은 당시 사건을 수습한 보유사인 남유진이라는 유학자예요. 향회 인사로서 향회 공동체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 이걸 기록했거든요. 일지 형식이에요. 그런데 왜 일기라고 했을까?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 그냥 허투루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단어부터 쪼개서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뭐 신미 아변시 번역본 하나밖에 없고 다른 2차, 3차 연구된 자료는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럼 신미 아변시를 넣고 제가 이 사실적인 사실을 파악을 하고 이 사실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여기 사실, 관점, 해석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허태경 교수님, 임진년 전 너무 동의합니다. 이 외란이라는 단어도 관점이거든요. 누구의 관점이냐. 저도 요즘 임진 전쟁을 하지 않냐 생각하는데 어쨌든 관점에 따라서 용어도 달라집니다. 동학, 농민, 공기, 전쟁, 운동 뭐 굉장히 많은데 또 주도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저도 혁명하면 6가지 기준이 있거든 있기는 어쨌든 다양한데 그런 것에서 따져서 우리가 신중한 발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저도 몇 년 전에 왔을 때 이게 이필제를 나누라고 이전에 서울대 한문, 정창렬 몇몇 교수들이 또 윤대원 이런 분들이 이필제는 아니라고 돼 있어요. 지금 또 자꾸 하신 장영민 교수는 이필제는 아니라고. 이필제가 주도한 난이다. 난이라고 하는 건 하나의 관점인데
난이라는 건 난독을 부른다는 이 관점이에요. 그럼 어떤 관점에서 이거 임필트는 아니야? 제가 아무리 분석해봐도 이거 임필트는 아니야. 좀 다르게 해석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해야 돼. 그럼 어떻게 그거를 기존의 연구 성과를 부수고 어떻게 내 생각의 가설을 설득력 있게 증명할 것이냐,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증명을 하는 작업이 바로 역사학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발표에도 이거를 하나 기점으로 해서 저는 좀 있겠지만 오늘 너무 기쁜 게 교남공 저도 해제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지만 장 박사님의 고생으로 두 권이 번역되면 왔더라고요. 저는 이제 제 과제를 안게 된 거예요. 저도 경상도 출신이기 때문에 예천 지역하고 영덕 제가 논문을 5번 썼더라고 벌써. 저도 굉장히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사회 동학혁명사가 타임라인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상도 다 빠져 있잖아요. 전라도 중심이잖아요. 여기서 지역 다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역사학적 관점으로 접근해 보는 거죠. 동학의 시초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어떤 시발점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야 되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어떤 관점 속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이제 당면한 우리 학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목소리를 높이고 주장의 문제가 아니라 설득과 증명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저는 공부를 해야 될 것이고 설득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제 발표를 해야 되겠죠. 앞으로 지켜봐 주시고 많은 고견들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글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이 마이크 잡아 하고 싶은 말이 많지네. 타이밍이 오버되면 안 되는데, 최근에 이제 함재봉 목사라고 유튜브에서 엄청 떠들으시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은 동학을 대놓고 동학은 혁명 아니야, 동학은 밀란입니다라고. 근데 그 근거가 굉장히 빈약하긴 한데 한번 유튜브 검색해보세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현재 우리 사람들의 인식 수준이구나.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것도 제가 그들을 설득하고 증명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이 공간을 놓고 지배계층과 비지배계층이라고 하는 이 두의 갈등 다툼을 이 심리 아베지를 놓고 제가 이제 관점을 갖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관점을 갖고 해석을 하려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땅한 게 없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전에 제가 공부했던 미셸 푸코의 유토피아 개념하고 헤테로토피아 개념이 생각나서 이걸로 공간 개념을 잡고 접근해보면 좀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바로 미셸 푸코의 이론인 유토피아 개념하고 헤테로토피아 개념을 가지고 여기에 약간 접목을 시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목차를 보시면, 그래서 이 글은 누구를 위한 글이냐, 일기라고 하면 개인 주관적인데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고서 형식이더라고요. 결국 두 번째는 결국 이 헤테로토피아적 개념으로 유토피아는 현실에서 없는 이상세계거든요. 헤테로토피아는 현실화된 유토피아라고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공간을 누가 차지하느냐, 공간은 곧 권력이거든요. 제가 학교에 연구실이 있는데 연구실 있느냐 없느냐 차이 커요. 있다는 것도 총장실이냐 부총장실이냐, 이게 권력이더라고요. 내가 머무는 공간, 이게 권력 다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개념했고, 세 번째는 결국 공간을 재의미화시켜 나가는 과정. 결국 지배자들은 감시와 처벌의 작용을 이 공간을 관할을 통해서 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부사 이정이 평가놀이임에도 불구하고 도유선 다문시는 굉장히 국가에 충성하고 왕을 위해서 충성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타협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형식으로 위에 올리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래서 이 하사를 받잖아요. 정의품에다 충민을 씌우도록. 이게 이제 남유진의 역할인 거죠. 지배자의 관점 논리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쭉 접근해서 설명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고 싶을 때 선생님들께서 좀 읽어보시고 좀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발표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사연으로서는 제일 반가운 이 시간을 너무 많이 줄여주셔가지고 덕분에 이제 토론을 조금 여유있게 정확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실 말씀은 이어지자면 다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 바탕하에서요 우리 남 교수님이 토론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 제가 이 토론 의뢰를 받고 나서 이번 학술대의 정확한 주제나 방향성을 잘 몰라서 오늘 발표하신 김영길 선생님의 글에 초점을 맞춰서 제 방식대로 분석 요약학 토론문은 오늘 자료집에 실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거를 선생님 글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좀 생겨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그 논문 서론에서 신미 아벤시 일기가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사료의 성격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여기서 기록자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적 한계, 그가 속한 지배층의 시각이나 관아의 공간적 기능 묘사와 해석이 어떠한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기록이 누가 무엇을 어떻게 보게 만드는지에 대한 초기 비판적 고찰이 후속 연구와 한계의 논의의 방향성을 미리 설정하는 데 충분하고 선명하게 제시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제기한 누구를 위한 기록인가라는 핵심 질문을 더 깊게 파고들어서 분석하고자 하기 위해입니다. 기록자의 시선과 잠재적 편향성, 후속 논의에 대한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보시는지, 결국 사료에 누구라는 질문을 던진 것은 물러가지만 그 누구가 초래할 수 있는 어떤 편향에 대한 성찰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영의 관할에 억압하고 통제하는 헤노토피아에 규정하고 관점에서 권력의 작동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지만, 신미 아벤시 일기라는 특정 개인의 일상 기록을 통한 이러한 억압과 통제의 기제를 분석할 때 실제 관할을 경험했던 모든 구성원들, 아전, 노비, 민원인 혹은 일반인 백성 등도 동일한 수준의 억압과 통제가 동일한 방식으로 체감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이루어지는지, 기록자의 시선이 주로 지배자의 관점에서 기술된 규율과 통제를 강조함으로써 피지배층의 저항이나 전략적 활용 혹은 그들이 공간으로서 겪었던 미묘하고 다층적인 경험을 간과하고 넘어갈 위험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러한 특징은 억압하고 통제하는 공간에 대한 분석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관점들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압과 통제는 주요 지배자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기 기록의 특성이라는 것은 공식 문서가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한 기록자의 시선이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걸러진 내용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면, 부사 이정에 관한 보고서로 재규정하여 마무리하는 것은 독특한 방식이긴 하지만 과연 개인의 일기가 지닌 주관적 편향성 그리고 특정 시점의 단편적인 기록이라는 본질적 한계에 불구하고도 이를 보고서라는 공식적이고 포괄적인 형태의 기록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일기라는 사료의 고유한 특성을 간과하고 연구자가 해석하고자 하는 지배 담론이나 공간 기능의 분석에 사료의 과도하게 투영되는 위험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자의 또 화답에서요, 토론자 선생님도 딱 요점만 잘 짚어주신데, 그러면 답변해 주시죠. 굉장히 샤프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자장 선생님 죄송한데 정답 토론회 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쁜 질문을 주시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더 이상 뭐 추가할 말씀은 충분히 하신 거죠? 네. 그 마지막으로 그냥 이게 여담인데. 네네. 그 어쨌든 이 일기의 기록이 네. 20년 뒤에 있는 농악이라는 중요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알거든요. 어쨌든 이번 일기가 20년 뒤에 일어날 동학이라는 중요한 사건과의 연관성을 얘기할 때 당시의 지배 상황이나 지역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단편적으로만 투영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지. 일단 제가 해봐야 되지 힌트를 않을까. 얻은 거는 신미 아벤시 일기를 보면 제일 앞에 향중이라는 한자 단어, 향중. 이건 향의 모임 가운데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개인인 것 같지만 단체적인 집단적인 어떤 일기 형식을 빌린 거라는 것이고, 제가 결론에 내렸지만 요거만 공부하고 마치겠습니다. 일지라고 하는 순간 이 도유사뿐만 아니라 부사 이전 이 모든 이 탐관 오리들의 약점과 부족한 점들이 드러나고 국가 어떤 정부를 대신한 지방 관리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일지 형식이라면. 근데 그거를 일기 형식으로 바꿈으로써
쉽게 말하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부사 이전이 나름 이 동도들을 막으려고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장점을 부각시키게 되고 향중의 인사들조차도 책임을 면피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를 줬다는 저는 이제 가려져 있는 미싱 링크라고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 제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네. 시작합니다. 네네. 뭐 거듭 똑같은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이제 역사를 구성하는 두 요소가 인간을 중심으로 이제 시간과 공간 속에서요 그 인간이 어떤 액션을 했는지 그걸 이제 재구성하는 게 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역사학은 이제 대전제가 두 개 있는데요. 역사의 기본적인 전제 하나는 이제 사료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네 번째 발표에서는 신미아변 시일기라고 하는 사료 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또 하나 역사의 이제 기본은 그 사료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결국은 기록자의 역사상에 이제 우리가 매몰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사료는 반드시 대전제로서 이 텍스트 클리닉 사료 비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지 않으면은 사료는 그냥 문자의 나열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역사의 기본이 되는 이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발표 토론하신 두 분뿐만 아니고요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전해드리고 자 그러는 가운데요 우리 두 분한테 박수를 좀 주시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발표 토론을 해주셨다는 것도 자연스럽게 자기 자리 지금 정해진 자리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 토론으로 자연스럽게요. 앞서 브레이크 시간 가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종합 토론으로 이어갈까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정된 시간은 5시까지인데 남은 시간은 한 6분 정도인데 주최 측에서 조금 5시에 의원되지 않고 조금 더 여유 있게요 진행을 해도 좋다는 말씀 주셨기 때문에 한 뭐 30분 정도 생각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우리 아침부터 먼 길 나오셨고 또 1시부터 이제 메인 행사에서요 거의 지금 4시까지 5시까지 지금 장시간 동안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충분하게요 발언할 수 있는 의견 개진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들 질문거리들 정리해 주셨으면 싶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하는 이 시간이긴 하지만 종합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종합토론 40분 시간이 예정돼 있었는데 앞서서요 발표하면서 종합토론 하려던 10분을 뭐 소화한 경우도 있고 조금 시간을 세이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세 번째 발표는 종합토론 시간을 이제 다 사용을 했고요. 두 번째, 네 번째 발표에 대해서는 종합토론에서 쓸 시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선 김영기 교수님은 조금 시간이 아직 좀 필요하신 것 같아서 정리할 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우리 장훈 선생님이 장 박사님이 시간을 좀 많이 세이브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표 중에 공통적으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뭐 작년에 학술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 제기가 됐습니다만은 그게 이제 한 번의 과정이고 토론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국은 서로 다른 의견들을 견주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그 오류를 수정해가면서 공통분모 역사상을 이제 함께 해 나가는 게 우리가 역사학을 하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제1회가 정이었고요. 두 번째 오늘이 반이고 이제 다음 내년에 있을 세 번째 우리 학술 토론회가 이제 합배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면서요. 오늘 첫 번째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이제 이필제에 대한 평가가 제1회 때는 발표자 토론자 사이에서 이필제가 동학혁명의 영해 187의 동학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냐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주인공이 아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제 허채봉 대표님께서 아주 극하게요. 아주 반대의 주론을 펴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우리 장호선 선생님 발표 속에서는요. 또 이필제는 동학도가 아니다.
뭐 이런 문제를 주셔가지고 또 한 번 박주공 선생님하고는 이제 이 필자를 둘러싼 평가에 조금 차이가 있게 됐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이제 혁명이라고 하는 호 교수님이 이제 질문에 있으셨습니다만 그 혁명이라고 하는 개념 규정을 어떤 키워드를 내세우면 혁명이고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혁명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기타의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요 그 두 가지를 구시장 선생님이 정리해서 좀 말씀을 주시면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필제가 그 동학도가 아니거나 동학 그 영해동학혁명에서 그 동학의 기치를 내걸지 않았다는 것은 교조 신원이나 여러 가지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무경에서 죽기 전까지 이 사람이 또다시 가서 한 행위는 동학도와 결합된 행동을 못했어요. 원래 동학이랑 결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동학이랑 따로 떨어져서 혼자 별도부대처럼 계속 움직였던 거거든요. 그동안은 계속 분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전부터 동학 조직과 관계가 있었으면 진주에서도 아주 간단히 서늘한 그 봉기를 했을 거고 문경에서는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했다는 건 이 사람의 태생, 그러니까 동학의 어떤 정신에 동의하는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동학도들이 혁명을 하면서 그 평등 사상을 얘기하니까 그거에 약간 감화된 그 시기에는 그랬을지 모르나 원래 황제가 돼서 중원을 점령하는 게 꿈인 사람이고 왕을 갈아엎고 넘어서 압록강을 넘어서 중원을 정복하는 게 꿈이었던 사람한테 이 동학의 평등 사상, 자유 사상 이거는 정말 일단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좀 그 자료상으로 이게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명을 얘기할 때 이제 뭐 혁명에 정확한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권력을 탈취하고 뭐 등등 뭐 이제 우리가 말하는 뭐 몇 가지가 있겠죠. 근데 아까 김영민 선생은 6가지를 얘기했는데 일단 그 조선 사회를 중앙 집권화가 아주 심하게 된 어떤 근대화된 세계처럼 볼 것인가, 아니면 향촌 질서 중심인 어떤 향촌으로 찢어진 사회로 볼 것인지는 조선사를 연구하는 분들끼리도 이게 논쟁거리거든요. 근데 나는 그 향촌의 질서를 전복을 하고 그리고 관할을 공격해서 권력을 탈취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혁명을 이제 러시아 혁명을 보시면 알아요. 1905년에 그 10월 혁명 1월달 K일부터 시작해서 쫙 그 연결된 일련의 과정. 그렇다고 해서 짜르가 물러나지는 않았어요. 그 두마 정도를, 그러니까 의회 정도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정도 수준에 그쳤거든요. 그거 우리 혁명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혁명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중요한 어떤 그 혁명의 일부로, 러시아 전체 혁명의 일부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동학혁명, 연해 동학혁명의 경험은 94년으로 최시영을 통해서, 동학도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연해 동학혁명에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밀란에서 볼 수 없는 근대성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했다. 경상도, 북도 여러 지역뿐 아니라 충청도, 강원도, 심지어 전라도까지 참여를 했다. 뭐 동학 조직을 통해서 그런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합니다. 직업적인 어떤 한계를 초월했어요. 뭐 유생들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농민들만 참여한 것도 아니고 뭐 별의별 사람이, 심지어 무슨 나무꾼이나 이런 사람들까지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업적인 어떤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근대적 평등의 개념이 어느 정도 관철됐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근대성이 충분한 혁명이다. 또 한 가지 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동학의 평등 사상, 그러니까 혁명 사상으로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가 중요하거든요. 일부를 위한 게 아니라 만인이 그 평등한 것을 지향한 이런 어떤 거사 봉기를 이걸 그냥 밀란이라 얘기한다. 다른 밀란이랑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말하면 1871년의 영해 동학혁명은 최시영 동학도들의 어떤 경험
그러니까 혁명적인 경험, 투쟁적인 경험의 어떤 축적으로 이렇게 쌓이고 그것들이 94년도에 이렇게 전국적인 동학혁명으로 개화할 수 있는 어떤 단초가 됐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혁명을 보듯이 우리가 혁명을 너무 이렇게 뭐 절대적이고 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 혁명의 정의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걸 향토사회로 좁혀서 놓고 보면은 저는 혁명 말고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후에 제가 논문으로 또 이렇게 쓰겠지만 그대성과 혁명성에 대해서는 제가 쓴 논문도 있고 발표한 논문도 있으니까요.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영의 동학혁명이 혁명으로서의 어떤 위상과 근대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세련되고 이론적으로 보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이제 이 김영민 교수님한테 제가 질문을 바꿔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이제 신미하변 시익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1차 사료로서의 신미하변 시익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의미를 갖는 텍스트인지 하고 이제 역사학자로서 혹은 정치학자로서의 텍스트 클리닝을 거친 우리 김 교수님 입장에서 신미하변 시익은 어떤 텍스트인지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이 논문에도 나왔지만 결국 누구를 위한 글인가라고 했을 때 이 대상은 결국 중앙 정부 내지 왕에게 보고하는 형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 글은 당시 관아가 습격을 당했고 동도들에 의해서 600명의 동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부사이즘은 참수를 당했는데 이거를 다 보고하면 그들의 실정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잘 수습을 했고 또 부사이즘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국가에 충주를 했다는 오히려 그러니까 부사 이정의 오히려 그 잘한 점을 더 높이고 상을 포상해달라고 하는 그런 걸로 저는 이걸 읽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지의 형식을 쓰는 순간 그들의 약점이 드러나기 때문에 일기라는 형식이 빌려서 그렇게 썼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더 첨언을 하면 우리 장 박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혁명이라는 단어가 요즘은 제4차 산업혁명을 해서 거의 뭐 보편한적으로 쓰잖아요. 이전 시대와는 다른 엄청난 새로운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요즘은 혁명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논의되는 혁명은 그런 시중에서 떠다니는 그런 혁명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용어로서 이 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 정의를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고 해석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혁자 가죽 혁자의 복수명자인데 이 단어 원래 단어는 맹자가 처음에 만든 겁니다. 그래서 왕이 정권을 이 양반이 왕도 정치에서 왕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면 그 왕을 갈아치우자는 거예요. 이 혁자는 가죽 혁자인데 왕의 벨트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왕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권한이죠. 그리고 왕도 갈아치워야 된다는 그 뜻에서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와서 우리 동학을 이야기할 혁명을 제가 6가지 말씀한 이거는 조경달 선생의 민중의 2단의 민중반란 그 책하고 배양섭 선생이나 1894 그러니까 지금도 약 1994년 30년 전에 한창 동학 농민 운동 전쟁 용어 때문에 싸울 때 나는 개념을 규정한 거거든요. 동학 농민 혁명 동학은 이 1894년 혹은 1860년대부터 이 30년 동안 이끌어왔던 이거를 주체적인 주도 이데올로기가 뭐냐? 동학이냐, 가보냐, 1894냐. 주체 세력이 누구냐? 농민이다. 그러니까 이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동기냐, 전쟁이냐, 운동이냐, 혁명이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득을 많이 받아왔던 거는 이제는 혁명으로 간 거죠. 왜냐?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다. 첫째, 주도 세력이 있다. 지도 세력들, 그다음 행동 강령이 있다. 지금 아까 패전개혁안도 말씀하셨지만 1893년 11월 고구에서 모여서 전봉준을 중심으로 사발통일 이것도 하나의 행동 강령이라고. 그다음 그들의 비전이 있느냐? 비전이 있잖아요. 조선 정부를 향하는 거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든지 뭔가 또는 우리 모두 평등하다든지 이게 행동 강령이잖아요. 그다음에 체제가 봉건제라고 하는 신분제 사회에서 새로운 체제라고 하는 자본주의 사회 내지는 오늘날 민주적인 민주라는 단어로 오늘날 쓰는 거고 그때는 민주라는 개념이 없었던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늘이라는 걸 우리가 해석하는 관점에서 평등하다고 단어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들이 바로 자본주의적 생. 아까 우리 장 박사님 그 근대성이라고 하는데 모더너티 예, 바로 근대성 개념이 여기에 녹아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렇지만 선생님들 아셔야 될 건 학자들마다 자신의 역사적 관점과 해석들이 있으니까
틀렸다 맞다 그러면 그 가점을 동의 안 하시면 되고 저 선생은 저렇게 쓰는구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몇 교수님들이나 연구진도 아직도 민중봉기 농민 전쟁으로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동학 농민혁명으로 하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게 쓰지만은 또 학자만의 자기들의 그 칼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좀 그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남 교수님 어떠신가요? 답변 들으시고 충분히 납득되셨나요? 아니면은 여전히 충분하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발표하고 세 번째 발표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우선 우리 허 대표님한테 자장으로서 간단한 단순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발표 내용 중에 영에서 한 600명 정도가 모여서 같은 뜻을 가지고 이제 움직임을 했다고 하는 그 자체로서도 아무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제가 잘못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하시면서 당연히 이제 경상 남북도는 뭐 당연하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충청, 전라, 서울, 경기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전국 출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영이라고 공간에서 움직였지만은 출신을 따지면은 결국 강원도에 전국 8도의 모든 분들이 모였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 전국 8도에 모인 모든 분들의 마음이 영예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1871에 일어났다, 이렇게 의미부여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사실확인 차이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 교남 공적이랄지 영예부 적변 문축과 같은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좀 확인된 내용이신지, 아니면은 이제 1894의 통합 가곡까지 생각해서 지금 쓰신 건지 지역적인 거, 네,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94는 아니고요. 신미 1871 영예 동학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출신자들이 네, 지역적인 참여자들이 20개 가까이 된다. 18개, 19개 지역에서 왔다. 예, 그렇게 제가 찾아보면서 하나, 둘, 셋, 넷 이러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좀 찾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예, 그 포항이나 이런 쪽보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청하, 흥해, 연일, 장기 이렇게 해서 세부적인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행동 뭐 참여를 할 때 뭐 어떤 그 지역적인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 각 지역마다. 그러니까 밀집도에 따라서 동학도도 있었지만 동학도가 아닌 사람 일반 백성들도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의복으로 차별을 두잖아요. 동학도는 청색으로 옷도 입고 일반인들은 홍색으로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걸 구별을 한다고요. 그런데 그걸 다 합했을 때 600명 가까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주도자는 거의 지도부는 전부 다 동학도다. 이필제가 동학도가 아닌 게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알 수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난번 학술대회 때 이필제가 해월보다 우위에 있었다라는 그 신은용 박사님의 그 썰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왜? 이미 그 기반 10년 정도의 기반은 해월이 계속 갈고 닦아도, 즉 말하는 인맥 관리를 해월 중심으로 해왔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필제가 왔을 때조차도 5번을 가면서도 계속해서 이필제에게 건의했던 게 해월을 움직여야 된다. 해월을 설득해야 된다. 해월이 예스 하지 전에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1871 영예 그 동학혁명에서의 지도자는 저는 해월이었다고 보는데, 왜 그럼 해월이 나서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동학적인 관점에서 그 존재를 대하는, 하늘님을 대하는 관점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이필제가 적극적이었고 자기가 주동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해월은
많은 그 교도들의 뜻을 계속 확인하고 묻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뜻을 재차 3차 확인했고 이필제를 직접 만나봤을 때도 그 사람이 매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승낙을 했던 것이고, 그러나 그가 주도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전 근대적인 어르신, 마스터 이런 개념으로서의 어떤 자기가 나서서 내가 여기 동아학도에서는 내가 교주니까 내 말을 들어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분이 가는 그 결대로 따라가지고 지원해주고 적극적으로 그렇게